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해외 선물 포함한 글로벌 이슈를 함께 다루는 2차장 김과장의 썰당. 자, 9월분을 저희가 오늘은 좀 이야기할 건데,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미국 주가 지수하고 미국 경기 흐름을 좀 짚어봤죠. 현재 최근에. 그렇다면 일단은 미국을 했으니 이번 편은 그러면 유럽 편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편은 유럽 경기 흐름, 이제 과거 흐름하고 현재 흐름까지 조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지난번과 같이 미국 이제 그 과거에서부터 한 10년치 정도 그래서 유럽도 동일하게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부터 시작돼서 현재 흐름은 어떻게까지 이어졌는지 그리고 코로나 시기까지 해서 이제 코로나 창궐 이후에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도 조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는 브렉시트. 네, 참 지겹게로 지금 나오고 있는 브렉시트인데 이 얘기도 뭐 간단하게 다뤄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 안에서 이제 대표적인 뭐 지수 선물, 유럽 지수 선물을 하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다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이제 다들 미국에서는 나스닥, S&P, 뭐 다우 거기에 이제 뭐 러셀 2000, 뭐 중소형 그런 이제 지수까지 있는데 미국은 이제 미국에 이제 구간되는 지수들이 이제 대부분 많이 거래가 되고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존이다, 유럽 연합이다 해가지고 이제 유럽 국가들의 몇 개 한 20개 정도 되는 나라들이 이제 하나로 이제 뭉쳐져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로존에 속해 있는 12개 정도 나라들에서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가치가 큰 50개 정도를 이제 조금 대상으로 산정을 한 지수가 이제 유로 스탁스 50 지수가 있죠. 여기에는 이제 뭐 대부분 뭐 강대국인 프랑스, 독일, 뭐 스페인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좀 차지를 하고 있죠. 뭐 영국을 포함한 그런 주요 이제 기업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로스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제 뭐 독일도 포함되고 거기에는 뭐 유명한 기업들을 이제 산출해서 이제 되어 있는 거고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FTSE, FTSE 100이라고 해서 영국 내에 있는 이제 기업들 중에 이제 100개만 이제 뽑아서 이제 산출된 이제 영국에 더 구간되어 있는 이제 지수들도 있죠. 그러면은 뭐 어쨌든 지금 말씀해준 DJ 유로 스탁스 그리고 FTSE 100 뭐 영국에 있는 주가 지수 선물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이외에 뭐 가장 많이 아는 게 또 이제 독일의 닥스, 독일 닥스, 그다음에 프랑스의 CAC 40, CAC 40, 캡40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닥스가 아무래도 조금 더 그 낯익은 귀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뉴스다 그리고 DJ 유로스탁스까지. 근데 이제 프랑스의 CAC 40, 프랑스를 대표하는 국가지수 선물이죠. 그렇죠. 거기에 있는 이제 40개 우량주를 뽑아서 이제 S&P 500처럼 뭐 그 프랑스에서 유명한 40개 가장 큰 우량주만 뽑아서 이제 산출된 지수죠. 그렇다면은 해외 선물에서 거래되는 지금 말씀해 주신 상품들이 일단은 해외 선물 안에서도 대표적인 유럽 국가의 지수 선물이다. 매매할 수 있는 지수 선물이다. 그럼 가장 접근하기 쉬운 거는 어떤 상품일까요? 가장 많이 이제 유럽 지수들을 거래하신다. 그러면 뭐 DJ 유로스탁스 50이 가장 많이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왜냐하면 유로존 국가들이 하나하나 나라들마다 이제 뭐 경기 성장률 다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같은 통화, 다들 아시다시피 유로라는 같은 통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아져 있는 DJ 유로스탁스 50이 가장 유럽 경기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죠. 그럼 DJ 유로스탁스, 뭐 DJ 유로스탁스나 아니면 독일의 이제 닥스가 가장 이제 많이 거래하는 상품이지만은 그 중에 이제 유로스탁스가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자면 증거금이 일단은 굉장히 싸거든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2,000유로 수준에서 뭐 200만 원 정도니까 대신에 뭐 SM 미국 지수 선물은 아무래도 만 불이 넘어가고 하니까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 거에 비해서 뭐 DJ 유로스탁스 같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이제 거래가 가능한 상품이니까 아무래도 투자하기 조금 더 유리한
메리트가 있어요. 유리하다기보다는 메리트가 있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거죠. 네. 미국 지수들보다는. 충분히 투자하시는 해외 선물을, 그러니까 해외 지수,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다른 글로벌 지수를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DJI 유로 스탁스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야기로 어떤 상품이 해외 선물에서 지수 선물로는 대표적인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유럽의 이제 현재 경제 상황,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 한번 되짚어보는 이슈 톡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2008년 그때 네. 금융위기가 왔었죠. 네. 아마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미국 금융을 시작으로 세계 금융권에 아니면 이제 실물적으로 다 위기가 왔고 거기에 이제 파생돼서 이제 유럽이 이제 2010년부터 이제 큰 재정 위기에 그렇죠. 가 이제 시작되면서 네. 아무래도 현재까지 그 재정위기가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좋았다 나빴다 예전만큼 못 돌아가지만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면서 그 10년 동안의 재정위기가 계속 저는 이어져 오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지면서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시아보다도 타격이 컸던 건 유럽인 것 유럽이 훨씬 같은데 컸죠. 유럽은 그 타격을 받은 이후에 지금 미국처럼 회복을 못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냥 바닥을 걷고 있죠 지금. 뭐 유럽 바닥을 같은 뭐 기고 있다고 뭐 말씀을 드리면은 뭐 될 것 같아요. 크게 활발한 경기 움직임이 되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급격히 안 그렇죠.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되게 일단은 마스크 쓰라는데 마스크 여기도 안 쓰고 지금 최근 들어서는 뭐 영국이나 프랑스가 다시 또 하루에 뭐 10,000명이 넘는 다시 2차 확산이 다시 이제 퍼지고 있어서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럼 2008년 이제 이후에 10년부터 이제 어떤 나라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제 금융 위기가 찾아왔는지 뭐 재정 위기 찾아온 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2008년 미국을 시작하여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거기에 연장선이 이제 2009년 말, 2010년 초반에 이제 그리스의 구제 금융 그리스의 이제 재정 위기로 네. 이제 조금 번져 나가면서 네, 맞아요. 그리스를 포함해서 이제 남쪽에 위치한 유럽 국가들 이제 뭐 아일랜드, 이탈리아, 뭐 포르투갈 이런 나라까지 이제 재정 위기 그런 위기들이 이제 퍼져 나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유로존 전체적으로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말 그대로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취약해지면서 이 유로존 전체가 이제 하나의 묶음이다 보니까 그렇죠. 한쪽이 빵꾸가 났을 때 계속 이제 약간 밑빠지는 게 물붓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의 지금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하더라도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뭐 그런 그렇죠. 식의 형태가 발생이 됐고 제조업이 활발하게 제조업이 많이 발달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리스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관광, 네. 뭐 거기 뭐 옛날 고대 유물도 많고 네. 관광으로 거의 크고 이제 복지도 좋고 그런 나라라고 이제 옛날부터 이제 알려져 왔었죠. 산업 제조 기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이제 재정 위기가 찾아왔을 때 쉽게 회복을 못 하는 거죠. 그것도 생각나네요. 그 재정 위기를 좀 극복하려고 그 땅의 몇 퍼센트를 뭐 판다고 얘기가 네. 나왔었잖아요. 그게 팔렸을 거예요. 팔면서 아마 재정 위기를 어느 정도는 회복을 했다라고 이제 했으니까. 네, 그리스에서 이제 재정 위기가 이제 뭐 스페인, 이탈리아 그런 나라들까지 이제 퍼졌는데 네. 그런 나라들 역시 이제 뭐 제조업 산업보다는 이제 관광이나 약간 이런 산업이 발달된 나라다 보니 아무리 재정 위기가 좀 괜찮아지고 조금 복귀가 돼도 아무래도 이제 조금 옛날부터 과거에서부터 쌓여져 있는 위기가 쌓아 올라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좀 둔화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회복력이 있죠. 아무래도 제조업이 발달된 나라보다는 쉽지가 않을 것 그쵸. 같아요. 실제로 뭐 관광객이 확 늘어 글로벌리 뭐 경기 위기가 찾아왔으니 아무래도 관광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 확실히 이제 글로벌리 줄어든 이제 거죠. 줄어들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단은 굉장히 조금 주력 이제 산업 자체가
더 안 좋아졌다, 위축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지금 과장님이 일단은 말씀을 이번에 진행을 해주실 거는 뭐 연도별로 조금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국가별로 한번 저는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유럽의 재정기를 보면 2009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가 그리스 총선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권 여당을 물리치고 새로운 당이 이제 사회당이 이제 승리를 했는데 맞아요. 그때 2009년에 이제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뭐 한 3, 4%대가 아니다. 실제적은 12%가 넘고 더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조금 모든 나라들 속였다. 근데 우리는 사회당은 이런 것도 이제 투명하게 다 밝히겠다라고 좋은 취지로 얘기는 했지만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나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유로존 내에서 이제 우려감이 되게 커진 거죠. 그 실제로 이제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막상 까보니까 이제 굉장히 정말 안 좋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유로존 자체에서 시발점이 됐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명성은 가졌지만 약간 더 심각하다라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S&P, 뭐 무디스 같은 이제 신용 평가 회사들에서 이제 그리스의 이제 신용 평가 이제 하향 등급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그때부터 하락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 됐을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 수익률은 급등을 하고 이제 뭐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 옛날 한국의 IMF에 이제 구제 금융을 신청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유럽 연합과 이제 IMF 이제 금융 구제를 이제 한 2010년 4월 정도에 신청을 하고 한 달 후에 약 1,000억 유로를 이제 지원을 받았죠. 그렇게 됐으면은 뭐 일단은 요게 내용이 2010년까지 말씀을 하면 말씀 초반까지 이게 뭐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반기도 아니고 한 4분기에서부터 한 6개월, 10개월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니까 짧게 일어난 거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면은 점차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재정위기가 점점 유로존에서 이제 빵꾸난 나라들이 말 그대로 재정이 빵꾸 나라가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10년 하반기 정도 되니까 갑자기 이제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런 남쪽에 위치한 유럽 국가들이 주로 이제 남쪽에 나라는 국가들이 많네요. 이게 대부분 나라들이 주력 산업이 전부 다 그러면은 관광이 많죠. 왜냐 제조업보다는 관광이나 아니면 옛날부터 이제 좀 복지에 신경을 썼던 나라들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걷어들이는 세금이 대부분 이제 복지에 사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기타 산업 전반에 쓸 수 있는 뭐 R&D나 이런 쪽의 개발이 부족해지면서 그 제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실제로 부분이 굉장히 적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좀 거품이 꺼지면서 거기에 조금 힘이 들면서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한 나라고. 부동산 거품이 그쪽은 있었네요. 그러니까 미국과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가 터지고 연쇄적으로 터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아일랜드도 약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나라고. 하지만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안 좋았던 나라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르투갈은 경기가 안 좋아진 지 이미 옛날에 우리나라 IMF가 받았을 때 그때는 이제 동남아시아 쪽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면은 포르투갈은 제가 알기로도 90년대 말부터 이미 안 좋아졌다고 꾸준히 계속 안 좋은 상태였죠. 크게 좋지 않은 상황이 있다는 거는 그렇건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흔히 이제 피그스 국가들이 문제가 많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포르투갈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은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이제 피그스 하면 포르투갈, I는 아일랜드, 이탈리아, I가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G에 이제 그리스, S 스페인. 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번 유럽 여행을 생각을 하면 거기 뭐가 좋대, 그거 보고 싶다. 약간 그런 나라들이에요. 다. 포르투갈도 유럽 여행 가면서 보고 싶고, 이탈리아도 로마도 한번 가보고 싶고, 다 그런 나라들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광 특구.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 더 빨리 찾아오고 회복도 힘들고 그런 거죠. 맞습니다. 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순서대로 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일단은 그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부정부패로 이제 지하 경제 그렇죠. 규모가 GDP 대비해서 이제 거의 30% 육박하는 네. 그 정도로 이제 안 좋았고, 뭐 아일랜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부동산 버블이 빵 빠지면. 터져버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미국과 같이 이제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이루어졌고, 그렇죠. 스페인은 지금 굉장히 2000년대 초반에는 좋았는데 이게 이제 역시 부동산 버블이 컸죠. 거기. 2000년 초반에 굉장히 좋았던 경기가 그게 다 이제 부동산으로 가면서 이제 부동산이 빵 터지면서 동시에 이제 스페인도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진 국가로 전락을 해버렸고, 뭐 이태리도 아시다시피 마찬가지. 이태리는 뭐 지하 경제를 하면은 마피아 경제가 굉장히 크게 네. 활성이 된 나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마피아 쪽에서 운영되는 그런 자금들이 실제로 GDP의 여기는 100%가 넘는. 네. 그래서 이 지하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 다 이 유럽의 재정 위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2011년, 12년도에 이제 그리스가 뭐 2차 구제 금융도 신청을 하고 네. 아일랜드, 포르투갈 다 뭐 IMF다, EU에 다 구제 금융을 신청을 하면서 네. 이제 많이 돈을 받아요. 걔들도 이제 좀 그런 연합들, 단체들한테. 그러면서 제 개인적 생각은 얘네들은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힘이 없어요. 그렇죠. 예. 갚을 힘이 갚지 없어요. 못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땅을 팔았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쉽지만 뭐 하나씩 팔면서 이자라도 갚자. 라는 이제 생각으로 계속 지금까지 넘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맏형이다 하면 독일, 네. 프랑스, 네. 뭐 피그스에 속해 있지만 예전에는 뭐 이탈리아도 강대국이었고 스페인도 강대국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독일하고 프랑스가 거의 세계에서도 뭐 강대국이고 유럽 네. 국가에서는 거의 맏형 노릇을 근데 하고 이 있죠. 재정 위기가 결국 이제 계속 안 좋다 보면서 이 돈을 많이 빌려준 이제 벨기에랑 프랑스 네. 쪽에까지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벨기에랑 프랑스까지도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까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이 유럽 국가는 유럽 연합으로 여러 나라 국가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큰 나라들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프랑스예요. 그 대신 뭐 그리스 이런 작은 나라들도 이런 나라들의 경제 밑에 어떻게 보면 좀 숨어 있다. 지원을 유럽 중앙은행에서 해준다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정해진 퍼센트 내지가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되게 유로존 안에서 이게 재정 위기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정이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이 정책이 유로존에 처음에 이제 발생을 할 때 이 정책 자체가 굉장히 조금 경직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나라들이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들이 유럽 연합에서 돈을 빌릴 때 네.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보다 조금 싸게 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같은 아무래도 유로존 네, 국가니. 같은 통화를 네. 사용하니까. 그러니 뭐 조금 부담 없이 좀 빚을 더 많이 낼 수 있어서 더 거기서 더 위험성이 더 커지지 않았나 싶은 말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 같은 통화를 사용하다 보니까 외환 위기를 솔직히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그렇죠. 이 재정 위기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로존이 되게 웃긴 게 이 외화 이제 우리나라 지금 외화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외화 자금 많이 우리나라 IMF 때도 외화 자금이 돈이 달러가 많이 다 빠져나가면서 그 나라 경기 이제 그 IMF가 사태가 맞았는데 실제로 유로존은 이럴 위험이 리스크는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각국의 재정 위기는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는 약간의 이제 떠넘기기? 네, 그게 되게 애매하게 돼 있는 그 제도를 만들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면은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뭔가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한 번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독일 이제 각국의 유로존 어떤 나라가 안 좋아서 잘 사는 나라가 돈을 갖다 부어주려면은 이제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독일 국민들은 내가 세금을 내서 딴 나라에 그쵸? 말 그대로 도움을 준다는 그러면은 저 같아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반대를 할 것 네, 같아요.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그 탈퇴를 한다. 뭐 영국이 솔직히 그래서 탈퇴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브렉시트 자체도 처음에 모티브가 된 게 계속
그 유로존이 안 좋아지면서 영국이나 그러니까 독일 등 같이 잘 사는 나라에서 돈을 더 많이 지불을 하고 그 말 그대로 시민들이 이제 열이 받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렉시트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유로존 자체가 지금 물론 이제 많이 지금 뭐 DJ로서는 차트로 보면은 많이 회복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됐지만은 이게 되게 웃긴 게 실제로 경기 자체가 좋아졌다기보다는 뭐 지금은 뭐 다른 나라가 돈이 지수나 이쪽으로 몰렸다, 주식 쪽으로 많이 몰렸다라는 그렇죠. 들어갈 수밖에 네. 어디 뭐 딸 때 돈이 갈 데가 없으니 그 지수 금융 상품들에 약간 우리나라랑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요. 동학 서학 그러니까 좀 그쪽 유로존 자체에서도 금융 쪽으로 돈이 몰렸다고 말씀을 드려. 오히려 부동산 쪽은 부동산 버블로 인해서 한번 무너진 게 있어서 쉽게 이제 접근을 하기는 어렵다는 그렇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돈이 집중될 수 있는 장소는 뭐 금융, 실제로, 주식 이쪽밖에 이쪽이죠.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아무래도 지금 회복세, 그러니까 미국도 많이 주식 쪽으로 돈이 흘렀지만은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한 상황처럼 지금 유럽도 지금 되게 금융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서 오히려 각국의 그 주요 기업들이 오히려 그거는 오르지 않았나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유럽 지금 재정 상황이 2008년 이후부터 어쨌든 쭉 계속 좋아지지 않았잖아요. 네.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발생이 되고 나서 지금 더 안 좋아졌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최근에 또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브렉시트, 네. 브렉시트가 유로존에서 재정 위기에도 한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그리스 시작해서 뭐 아일랜드, 피그스 국가들한테 금융위기가 퍼지면서 뭐 프랑스 그런 정도까지 약간 영향을 준 게 한 2013, 14년도? 그 정도까지 영향을 줬다가 그 후에는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조용했었죠. 유럽 쪽이. 네. 근데 갑자기 이제 한 16년도에 영국이 갑자기 나 이제 유럽에서 탈퇴할래. 저 아직도 기억나요. 그날 저희 팀 인원이 전부 다 나와서 근무를 투표 섰죠. 때문에 그 투표 시간에 전부 다 날밤 나와 새면서 있었죠. 이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그 어느 지역에서는 탈퇴가 이겼다 그러면은 파운드가 확 빠지고 그러면 그 어쪽은 탈퇴를 반대한다가 승리했으면은 다시 또 파운드 위로 솟구치는 그쵸. 그날 그 많은 투자자 뭐 그날은 투기 세력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죠. 이제 하락 뭐 상승 거기에 엄청나게 이제 한 번은 뭐 100지 이상이 순식간에 빠졌다 올랐으니까요. 그쵸.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브렉시트를 찬성을 한다 만다 했을 때. 그러니까 몇 번 안 되는 기억 속에 한번 글로벌적으로 좀 유명한 것 중에 하나 있죠. 그러면은 브렉시트가 지금 그때 이제 2016년에 이제 진행을 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빠져나가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빠져나가지는 않았어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이제 탈퇴를 하는 거는 결정이 났는데 어떻게 탈퇴를 할지 그게 아직 합의가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16년도에 한 6월 달경에 찬반 투표를 해서 이제 영국 쪽에서는 이제 우리는 유럽 연맹에서 빠지겠다라고 이제 결정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8년도 2년까지도 이제 뭐 좀 합의도 있고 막 이제 걔네도 이제 나가려면 영국도 왜냐면 유럽 쪽에서 나가는 거니까 뭔가에 뭐 무역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맞아요. 뭐 통화야 뭐 어차피 영국은 파운드라는 통화를 썼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에서 이제 합의한 게 많았었죠. 그게 이제 몇 년 동안 한 2, 3년 동안 계속 수차례 합의안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으면서 지금 이제 영국 메이 총리가 이제 탈퇴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만두게 됐죠. 반강제로 그만뒀고.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 총리인 이제 존슨. 근데 보리슨 총리가 일단은 총대를 다 맸거든요. 그렇죠. 보리슨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이 유로존을 탈퇴하자의 강경주의파였죠. 탈퇴해야 된다. 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로 현재까지도 영국에서는 아직도 이 탈퇴한 거 무르자 하고 시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 지금 최근에 영국이 브렉시트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이제 올해 초에 1월 달에 탈퇴를 하면서 이제 맺었던 EU와 맺었던 합의를 파기하는 이제 법을 지금 발의를 했던 걸로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뭐 국내 시장법 아닌가? 국내 시장법이라 근데 국내 시장법
이게 지금 어떤 법인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영국 내 이제 뭐 북아일랜드도 있고 여러 네. 이제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이제 유럽에서 탈퇴를 해도 네. 거기는 EU에 남아 있다. 같은 동시에 영국과 EU의 동시 관세를 다 받는 다 관세를 그런 나라였었죠. 그런 나라였는데 네, 그렇게 결정이 결정이 났거든요. 났죠. 네, 네. 근데 그 국내 시장법 안에서는 네. 약간 반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내 시장법은 그러니까 그 지금 영국이 4개의 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그 4개국이 단일로 이제 묶는 거죠. 단일 그거 하나로 시장으로. 묶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구나. 이 4개의 이제 나라에 대해서는 영국이 전체적으로 그냥 지배를 한다. 통치를 하겠다.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네, 스코틀랜드. 근데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북아일랜드죠. 북아일랜드인데 북아일랜드는 브렉시트를 하더라도 EU 쪽에 남아 있다. 요거 자체가 지금 실제로 지금 이슈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국제법 위반까지 이제 나오면서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에 맞물리게 되면은 유로존 전체에서도 안 좋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은 근데 되게 최근에 이제 그 유로화는 굉장히 안정 흐름을 그렇죠. 보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네. 대신에 파운드가 많이 지금 떨어지고 상태더라고요. 요 국내 시장법이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유로존 내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아무래도 이번 연도 1월 달에 이제 나간다 100% 확정이 되고 1년 동안의 기간을 주면서 유럽 연합과 영국 간에 약간 합의를 계속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12월 달 이번 달 말까지는 합의안을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죠. 제출하고 그러면은 합의가 완전히 끝나고 이번 달에 완전히 그러면 12월 달에 끝나는 거죠? 12월 달에. 합의안은 이번 달까지 하고 11월 정도까지 조금 코로나 때문에 좀 늘어날 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번 연도 안에는 최종 합의안을 이제 제출이 돼서 이제 영국이 이번 연도에 이제 브렉시트 이제 유럽 연합에서 빠져나간다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아까 말씀해드린 것처럼 국내 시장 법안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갑자기 발의됐죠 이게 네, 갑자기 튀어나오고 네. 이러다 보니까 유럽 연합에서도 조금 짜증나고 화난 거죠 이제는. 얘네들이 이제 1년 동안 시간을 줘서 그래도 서로 잘 살아보자라고 합의안 도출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국내 시장 법안이라는 국제법 위반에 거의 뭐 상응하는 그런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빠진다.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근데 그 이 브렉시트로 인해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제 어나더 브렉시트 또 다른 브렉시트 막 얘기가 했었단 말이죠. 이 브렉시트가 솔직히 영국이 일단 가능했던 거는 유일하게 이제 자국 통화를 쓰는 이제 유럽 국가. 그렇죠. 유럽 네. 연합에 속해 있지만 유로를 쓰지 않는. 네, 파운드를 계속 네. 이제 쓰는 이제 국가였잖아요. 브렉시트가 이제 실제로 이제 유로존에서 탈퇴를 할 때 이 통화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해당 통화가 이제 사용한 통화들이 다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 통화를 다시 찍어와내야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유로화에 맞춘 그 통화율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새로 하는 다시. 부분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네. 이런 게 오히려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영국에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수월하게 이 브렉시트까지 이제 진행 절차가 뭐 다른 나라 아까 말씀하신 것 통화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빠지면서 좀 더 쉽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었겠죠. 막 이렇게 이제 다른 막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막 이제 영국처럼 빠져나가자 막 이제 데모하는데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전범국가예요. 전범국가. 그렇죠. 그러니까 유로존이 처음 생긴 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세계 1차, 2차 대전 이제 말 그대로 전범국가 독일이 있단 말이에요. 독일. 그래서 유로존 안에서는 평화를 유지하자라는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유로존 유럽 연합이 탄생을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유럽 사람들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요거에 대해서 때문에 독일이 유로존을 탈퇴한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쵸.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계속 유럽 재정 위기부터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언급된 나라들은 네. 또 쉽게 못해요. 왜냐하면 유럽 연합에 속했기 때문에 네. 싼 이자로 돈을 빌렸어요. 그렇죠. 근데 유럽 연합에서 탈퇴를 한다?
그러면 이자가 뭐 1%에서 어디까지 솟구칠지 모르죠. 맞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이제 크게 발생할 수도 있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조금 이런 얘기는 속 들어갈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영국은 빠져나갔지만은 유럽 연합에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자금 모은 게 제가 알기로는 1,000조가 넘어요. 그렇죠. 1,000조가 넘는 돈을 이제 모았는데 이 중에서 약 500조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위기가 닥친 나라에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고요. 무상으로, 공짜로 500조를. 그냥 돈을 준다. 네, 그냥 돈을 준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500조는, 그러니까 1,000조를 모금을 했는데 그 1,000조 모금을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잘 사는 나라에서 모금 좀 더 많이 내겠죠. 독일, 프랑스, 이제 뭐 어느 나라가 있죠? 독일, 프랑스, 뭐 스페인까지도 스페인이 많이 조금 좋아졌다 하는데 일단 독일, 프랑스라고 일단 얘기를 할게요. 일단 그러면은 일단 이 나라에 대해서는 되게 일단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다른 국가들은 말 그대로 돈이 필요한 나라들은 내가 힘든데 도와준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 도움을 받은 나라들은 이 나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그렇게 돼서 이 유럽 연합을 나가면은 내가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것을 처절히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공짜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를 나가면은 더 힘든 생활이 이루어질 거야. 그런 생각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벗어나는 거죠. 이제 유럽 연합에서. 그래서 영국만은 이렇게 지금 됐지만은 지금 영국이 유럽에 지금 EU 탈퇴하면서 내야 되는 이제 담보금도 아직 뭐 해결이 안 됐잖아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개인 한 개 가구당 연간 한 340파운드 정도 부담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네,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브레스트에서 이제 이거를 뭐 잔류를 하자 그러면 이런 뭐 부담금 이런 거에서 문제가 있었고 아니면 또 잠깐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이민자들이 워낙 영국에 많다 보니 이민자 문제가 좀 더 크게 작용을 했었죠. 약간의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고, 이게 이제 그렇다면은 유럽 경제 자체로는 제가 보기에는 큰 영향은 미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제가 오늘까지도 차트를 보고 왔어요. 유로 많이 튀었어요. 정말 많이 이거 정말 유로 대비 달러가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달러 대비 파운드는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졌어요. 유로 대비 유로는 또 안정적으로 옆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파운드는 약세를 갈 수는 있어도 유럽에는 유럽 전체는 큰 영향을 오히려 없겠다. 국지적으로 영국에만 더 안 좋은 영향이 미치질 않을까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차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 미국의 이제 큰 뭐 은행 중에서 이제 JP 모간 같은 경우가 영국의 노딜 브레스트 아무런 합의안 없이 이제 브레스트가 될 거다라는 우려감에서 한 1,840억 파운드 한국 돈은 270조의 돈을 영국에서 독일로 이제 이전할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하거든요. 영국에선 좋을 게 하나도 없겠네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뭐 힘들지만 아일랜드도 내년 이제 한국도 그렇지만 예산안을 짜잖아요. 그럴 때 아일랜드를 비롯한 몇 개의 국가들이 내년 예산안 짤 때 노딜 브레스트를 거의 기정사실화 하면서 이제 내년 예산안을 짜다 보니 뭐 유럽 국가들은 이미 많이 준비도 하고 있고 이제 뭐 영국은 유럽이 아니다. 유럽인데 유럽 연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다들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 근데 유로존이 되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영국의 수자원, 영국의 이제 북해 쪽에 이제서 나오는 기름부터 해가지고 이제 원유부터 해서 북해산 브렌트유부터 수자원물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영국에 굉장히 의존하는 그런 것들이 또 많았다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또 영국에서는 이익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브렌트 오일 뭐 거기서 나오는 오일도 이제 관세를 매겨서 팔 수도 있는 거고. 유로존 자체는 굉장히 불리해진 입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아무래도 뭐 유럽 쪽이 그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한다지만은 기름을 사용하는 이제 브렌트가 워낙 좋은 기름이다 보니까 저황유 이제 원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좋은 기름을 이제
더 높은 금액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어쩔 수 경우, 없이. 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앞으로도 아직 기간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니까 상호간에 뭐 그 합의는 합의 아니면 어떻게 도출이 될 수도 필요하지 있을까? 않을까, 도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 파운드를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장기 투자 관점으로 가시는 건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 파운드도 그렇고 그 영국의 푸찌 푸찌, 지수 지수도 선물을 그렇고. 매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리스크를 생각을 하고 위아래로 변동성이 심할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좀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DJ 로스탁스나 닥스 같은 경우는 뭐 방향성을 갖고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파운드나 DJ 로스 아니 파운드나 푸찌는 푸찌. 네. 실제로 이제 파운드도 증거금이 굉장히 싸거든요. 이게 싼 상품이다 보니까 요것도 파운드도 그렇고 마이크인데 또 마이크로 이제 상품까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저렴하죠. 훨씬 더 저렴하게 이제 통화 선물로는 진입할 수 네. 있는 장비가 워낙 낮다 보니까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심 있게 최근에는 조심 있게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유로화나 이제 유로화가 가장 이제 큰 이제 통화 선물하는 메인 선물이고 그리고 이제 DJ 유로스탁스, 닥스도 이제 유럽 지수들 중에서는 이제 메인으로 볼 수 있으니까 요거는 변동성이 아닌 시장 흐름을 보고 이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저는 요걸 조금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이제 DJ 우리 지금 요거 보시는 분들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DJ 유로스탁스가 왜 중요한지 조금 알아두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은행에서 방문하셨을 때 예전에 ELS 요거를 사라고 정말 손해 안 보고 왕창 돈을 벌 수 있다. 수익을 막 20% 30% 무조건 낼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크게 이제 문제가 생겼지만은 이 해외 ELS를 구성을 할 때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게 홍콩의 항생, 유럽의 DJ 유로스탁스예요. 이 지수 선물을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선물로 해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의 흐름의 변동성에 따라서 이 ELS 가격이 내가 이제 실제로 뭐 요거 조금 깊게 내려가면 어렵지만 이게 절대로 이제 손해가 무손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손실이라는 거는 손실 안 난 상품이 아니라 무한대 손실인데 이게 내가 빵이 될 수가 있어. 말 그대로 내가 투자한 돈 1억이 한순간에 0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ELS로 들어가는 DJ 유로스탁스가 포지션이 얼만큼이 되고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내가 ELS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국내 코스피 말고 해외 이제 항생이나 DJ 유로스탁스가 메인이 되는 그 상품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포지션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되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위험 상품은 이게 ELS도 파생 상품이에요. 네. 그렇죠. 파생 상품은 공짜가 없어요. 진짜 더군다나 ELS는 이번에 밝혀진 게 DLS, DLF 포함해서 뭐 지금 제가 DLS나 DLF까지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한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상품들은 저수익의 고위험 상품으로 결국 평가가 났어요. 해외 선물 옵션은 오히려 고수익의 이제 고위험의 고수익, 고수익이 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수수료도 굉장히 최근에는 전 뭐 증권사나 선물사가 이제 싸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데 ELS나 DLS 이런 상품들은 이제 수수료가 선수수료를 뗍니다. 그렇죠. 1% 이상을 떼요. 투자한 돈에 1억을 냈으면은 얼마를 내는 거죠? 100만. 네, 한번 수수료 100만 원 떼버립니다. 100만 원 떼버리니까 엄청 큰 금액이에요. 근데 해외 선물은 1억 원치 되는 계약 금액을 하는 것도 수수료는 뭐 10만도 안 되겠네요. 10만 원도 안 되죠. 그런 되겠네요. 수준이 되니까 그 정도로 위험한 상품은 솔직히 ELS나 DLS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을 지금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어서 이쪽에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공부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해외 선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조금 더 나는 다양한 상품을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ELS나 DLS
S 상품도 이제 하신 상품들이 많아요. DLS는 원유도 들어가 있는 상품들도 있고 골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이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이제 요즘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이제 그게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 이렇게 빠바방 이슈가 터졌는데 이걸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모르고 들어가시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항생이 뭐다, DJ 유로스탁스가 뭘로 구성되어 있다, 뭐다, 이 정도는 그래도 기본에는 좀 알고 들어가시는 게. 네, 증권사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거는 말씀드려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이 뭔지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금융사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다 이거 서약서 쓰거든요. 이 상품에 대해서 어떤 손실이 감소하더라도 나는 이거 투자하겠다라고 그런 서약서 다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투자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사라 팔아라는 게 귀가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뚝심을 갖고 이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비록 손실이 날지라도 어느 정도 손실이 나면은 그거를 돈을 뺄 수 있는 그리고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남한테 맡기거나 했을 때에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굉장히 주의 깊게 공부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고 오늘 우리 그 성주 과장이 얘기해 줬잖아요. DJ 로스탁스나 뭐 닥스, 푸찌 뭐 이런 것도 상품 있으니까 이런 상품들 매매하시는 게 훨씬 고위험 상품이지만은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리스크는 덜하다. 그래서 조금 추천드리고 싶고 오늘 한번 지금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은 유로존이 재정위기가 2008년부터 발생이 됐지만은 실제로 미국만큼 회복이 되지는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그 하나의 단체로 묶여 있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제 뭐 독일하고 프랑스는 좀 괜찮지만 네. 그래도 돈을 빌려줬으니 네. 못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단일 국가보다는 회복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기에 또 코로나까지 겹치다 보니 또 지금 또 2차 확산까지 네. 또 퍼지고 있어. 뭐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 영국 다 뭐 봉쇄가 다시 시작된다고 하니 거기서 이제 더더욱 회복은 조금 더 더디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큰일이에요. 있죠. 2차 확산돼서 다시 또 다 아작이 날까? 아 정말 그때는 또 힘들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미국 나스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차트가. 그게 며칠 제가 이제 저도 우리 성주 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이거 거품이다, 이거 꺼질 거라, 다 박살날 거다. 저는 맨날 그러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나스닥이 보여줬잖아요. 이게 빵 꺼지는 게 지금 9월 말인데 9월 25일 기술주 버블이라 해가지고 이제 빠바방 터지는 것들이 많아서 근데 지금 굉장히 조금 저는 버블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미국 주식이나 미국 그 해외 선물 지수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쉽게 막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도 조금 이제 넌지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코로나 터지면서 한번 조금 불안감이 작용했다가 다시 뭐 돈이 지수로 많이 몰리면서 증시로 금융에 많이 몰리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품 때문에 빠졌는데 다시 코로나 확산이 되면 거기서 또 돈이 더 들어가기는 저는 아니다. 나스닥이 빠진 순간 저는 라고. 다 박살이 날 거라고 생각. 완전히 빠진 순간 박살이 날 거라고 저는 여기서 생각해요. 더 확산이 되고 더 불안감이 커지면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되면 저는 그 요번 3월, 4월 봄이었죠. 네. 그것보다도 더 빠질 수 있다. 11월 대선도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미국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은 요것도 굉장히 그 이슈 저희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지수 선물 이어서 하니까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뭐 유로존 얘기를 했지만은 미국 이야기 잠깐 또 뭐 발을 담그자면은 코로나 사태 플러스 코로나 2차 위기 플러스 그리고 미국 대선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 지금 어떻게 11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실제로 11월 초에 이제 좀 미국 대선은 조금 헷갈리지만 저희는 좀 선거가 좀 네. 다르지만 아무튼 시작은 11월 초에 시작을 하니 한 달 정도 남은 거죠. 이제. 네,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살짝 미국 대선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아마 그날도 지수가 오르락 내리락을 이제 많이 막 발표되는 것 따라서 이제 또 될 아마 거라서. 그때 저희 아까 브렉시트 때도 저희 회사 이제 저희 팀 직원들이 이제 밤을 새면서 봤지만 또 저번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도 또 네, 맞아요.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도 이제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들 비상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재밌게 지금 재밌게 네. 볼 것 같아요. 다음 이번에도. 시간에 저희가 일단 그런 내용도 해보고 그리고 저희가 금 얘기를 최근 금 얘기를 가격 흐름을 해서 살짝 그것도 건드려 보고 그럼 최근에 좀 많이 움직이는 거를 움직이는 조금 상품들을 조금 말씀을 중심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금, 실버, 기금, 저번 달에 얘기하신 뭐 다른 모든 관계자분이 있지만은 많이 빗나갈 거예요. 빗나갔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 얘기를 안 다룰 수가 없어요. 금 3,000불 간다 그랬는데 지금 3,000불이 뭔 말이야. 지금 1,900불이 깨졌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희 이제 유로존 얘기를 조금 쭉 진행을 해보고 브렉시트까지 해봤는데 이런 궁금하신 점들 있으면 한 번씩 이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저희 구독 이제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뭐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성주 과장이 참여해드리고 제가 전화를 잘 안 받았어요.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그럼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